더 낡은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결국은 붕괴시켜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정확하게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무한히 많은 실험들이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직접민주주의 실험이 이미 많은 블록체인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멀티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는 세상을 상상해요. 현실 세계에 있었던 시공간의 제약이나 사회적인 규범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표현하거나 더 자유롭고 어떤 욕구가 결국 메타버스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혁명이라는 건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다 갈아엎어버리는 과격한 어떤 변화를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세상이 바뀌는 어떤 순간들을 보면은 결국은 사다리 걷어차기가 돼버려서 잘못된 시스템이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혹은 부익부 빈익빈이 끝까지 가서 더 이상 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뭔가 시스템을 바뀔 수 없는 순간이 되면 보통 혁명이 일어났는데, 과거의 혁명들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일어났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실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은 군사력 같은 개념들이었고, 지금 이제 인류는 조금 다음 단계의 의식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심지어 굉장히 사소한 언어 폭력까지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누군가를 죽인다,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만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차원의 의식이 공유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혁명을 할 것인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두 가지 에너지는, 하나는 과학기술이고 두 번째는 자본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더 낡은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결국은 붕괴시켜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정확하게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의 가장 큰 드라이버는, 작게 보면은 사람들의 유희를 위한 공간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작은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그냥 게임 산업 정도의 확장 정도로 보는 시선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가장 큰 드라이버는 대전환, 대이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던 공간이 지금은 이 물리적인 어떤 지구라는 공간, 현실 세계라는 공간에 속해 있는데, 저는 사실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일자리를 만드는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다 이제 자동화된 어떤 AI와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어 가고 있고, 5년이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10년 뒤에 택시 기사가 있을 거냐? 없겠죠. 버스 기사도 없을 거고, 청소하시는 분들의 역할도 없을 거고, 편의점이나 상점에서 계산하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도 없을 거고, 심지어 굉장히 많은 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도 많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다 일어나면 과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젊은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의 구호죠. 꿈과 희망을 펼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한 방에 다 은퇴할 것도 아니고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심지어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미국에 공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미국에 공장 만드는 건 이제 공장에 사람이 별로 필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방에 다 고부가가치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까지는 선명한 정책적인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SF 영화들은 그래도 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레디 플레이어 1이고, 메타버스의 원형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레디 플레이어 1을 보면 정확하게 세상의 일은 다 기계가 대체하고 있고, 사람들은 눈 뜨면 가상세계 접속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유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 생산에 있어서 지구에서 인간이 할 일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주에 대한 드라이버가 가상의 세계에서 이주를 했는데, 그러면 게임 회사가 운영하는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었다. 최근에 NC소프트 주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현실 세계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반토막 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가상 세계에서는 심지어 그 거버넌스 자체가 훨씬 더 프리미티브하게 소수의 권력자들의 손에 있고, 아이템 몰래 복사하고 찍어내고 확률 조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의 어떤 커리어 혹은 나의 어떤 인생을 걸고 뭔가를 만드는 생산을 한다? 그건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유흥을 위한 게임까지는 중앙화된 서버에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계에서의 가장 비쌌던 아이템이 리니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몇억 원짜리까지는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의 세계관은 결국은 우주적인 프로토콜에 의해서 보존받는 방식이 아니면 인류가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환은 다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공간을 찾는 것들, 그리고 가치 생산에 있어서 과거의 인류의 역할을 정의했던 생산을 위한 그 도구로서의 인간의 역할은 이제 거의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은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제공을 해줄 거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의 대부분은 서로에게 더 영감을 줄 수 있는 것들밖에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요즘에 쓸데없는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예술, 스포츠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술이 없어도 세상이 돌아가는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다 영감을 주기 위한 활동들인데, 그런 것만이 이제 인간이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인간이 인간임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들이고, 그런 것들이 더 무한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은 결국 메타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현실을 이제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는 게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도 그냥 또 하나의 메타버스일 뿐인 거거든요. 우주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우주 1인 거고, 우리는 우주 2, 3, 4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우주의 시스템이 바뀌려면 자연 법칙은 못 바꾸잖아요. 이건 못 바꾸는 거고,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위에 기술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게 있다면, 이 사회 법칙은 사람들이 순전히 만들어낸 건데, 이 사회 법칙을 바꾸려면 이 프로토콜은 결국은 투표를 통해 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도 과연 정치가 정치다워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의 현실 세계의 이 공간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여러 가지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실제 사람들이 거기서 더 많은 시간을 쓰고 그곳에서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더 이상적으로 만들어진다면,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현실 세계의 시민이 메타버스의 시민이고, 그러면 이 메타버스에서 현실 세계에 대한 거버넌스가 연결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사고 실험을 못 하잖아요. 대통령 후보 2명이 나오면 누가 맞냐, 차악을 골라야 되냐, 뭐 이런 정도의 논지에 빠져서 그 중에 한 명 그냥 고르고 가지하는 길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맞았냐 틀렸냐에 대한 판단도 어려워요.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포크가 일어납니다. 무한히 많은 실험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거버넌스의 교체가 빠를 수 있고, 심지어 직접민주주의 실험이 이미 많은 블록체인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거버넌스에 더 빨리 도달하면 그럼 어느 순간 프로포절이 올라올 수 있어요. 가장 큰 메타버스 시스템에서 우리 현실 세계 거버넌스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세계 메타버스에는 이미 세계의 많은 시민들이 합의한 가장 이상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이 있고, 이거를 따르기 위한 현실 세계 후보들에 우리가 투표를 하자. 그래서 그대로 투표를 하고 그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개헌을 하면은 바뀌겠죠. 사실 프로토콜 경제의 논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극단적인 친자본주의, 친자유주의랑 맞닿아 있거든요. 오히려 공산주의랑 굉장히 멀어요. 공산주의는 일단은 거버넌스가 열려 있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좀 상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그냥 똑같은 만큼 배급해야 된다. 근데 결국 공산주의가 그럼 왜 잘 안 됐냐? 결국 그거를 투명하게 유통하거나 정보 교환을 하거나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사실 그 공산주의 시스템의 독재자들은 가장 폐쇄적이었고 가장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선동을 했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점들이 다 혼합된 형태의 경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생산에 있어서는 이미 인류가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은 이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배불리게 먹을 만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임계점을 넘친 지는 굉장히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그럼 정말 생산량이 지금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점점 더 많은 생산량 이미 넘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잘 분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그 파이낸셜 인클루시비티가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들, 그런 방식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기존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 아마 전 세계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는 논지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왜 줘야 되냐?
타고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생산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대전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생산을 위해서 각자 일하면 사실 그냥 그 일에서 그냥 돈 벌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할 거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현실 세계에서 정말 더 소수의 회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갈 거고, 그럼 그런 회사들한테 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전 세계에 다시 재분배를 해야 되냐?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 결국은 마지막 단계로 등장하는 플랫폼 회사의 원천적인 그런 지식은 누가 만든 거냐? 인류 전체가 함께 만들어 온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인류 전체가 함께 지금까지 문명을 만들고 발전시켜 온 과정에서 막타 친 거예요. 이제 AI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막타 쳐가지고 가장 거대한 플랫폼들, 지금 이제 2,000조가 넘는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회사들이 점점 더 강력해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뭐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그 회사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결국은 더 많은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극대화된 생산량을 결국은 이 인류가 함께 만들어 온 문명 속에서의 등장한 승자들은 결국은 잘 나눠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일종의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인의 절반 이상은 은행 계좌도 없어요. 그럼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기본소득을 주냐? 유일한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국가가 여기 참여하지도 않을 거고, 심지어 국가가 다 참여한다고 치더라도 뭐 인도 이런 데 보면 출생등록도 안 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기본소득을 주냐? 그러니까 현실의 금융 시스템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고민한 방법은 결국 유일한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유전자 검사도 있겠죠. 너무 비용이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홍채라고 하는 거는 유일하게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거고, 지문 같은 건 위조하기 쉬운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영화에도. 홍채를 위조하는 거는 뭐 불가능에 가깝고, 그래서 정말 정교한 수준의 홍채를 만들면 굉장히 저렴하고 빠른 비용으로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인증할 수 있는 거고, 한편으로 이제 스마트폰은 전 세계에 다 보급되고 있거든요. 이제 아프리카를 가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7, 8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정교한 홍채 인식기만 전 세계에 뿌리면 이미 인터넷은 이제 전 세계에 다 연결되기 시작했고 스마트폰도 다 있으니까 인간임을 인증한 이 매개를 바탕으로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화폐를 지급하겠다. 뭐 이런 방식의 프로젝트인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레디컬한 접근들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기본소득 플랫폼 혹은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어떤 전 세계를 잇는 파이낸셜 시스템에 온보딩 시켜주는 확률이 각국의 정상들이 손을 잡고 수많은 의사결정들을 다 합치해서 그런 방식보다 저는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멀티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는 세상을 상상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현실 세계가 싫으니까 단 하나의 메타버스가 모든 걸 통합할 거다라는 것 자체가 메타버스스러운 사고방식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우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메타버스를 꿈꾸는 이유는 현실 세계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시공간의 뭐 제약이나 사회적인 어떤 규범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표현하거나 더 자유롭고 극단적인 경제 활동,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욕구가 결국 메타버스를 만들어내는 건데, 하나의 메타버스는 또 그 세계에 어떤 또 규범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A라는 규범의 메타버스가 싫은 사람은 B라는 메타버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고, 또 뭐 C라는 메타버스가 생길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메타버스를 넘나들면서 생활을 할 거고,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의 메타버스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메타버스 사이의 이동은 현실 세계에서 국적을 바꾸는 일보다는 훨씬 더 허들이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뭐 규범이나 제도가 이상해도 웬만하면 그냥 그러고 살잖아요. 벗어나지 않고 순응하는 건데 굳이 메타버스에서 그럴 필요가 없겠죠.